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리눅스에서 네트워킹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로 이제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자, 웰 커넥티드 시대죠. 자, 이때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이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쓸모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하게 어떤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나면 자 만약에 여러분의 컴퓨터에 와이파이라든지 또는 어떤 와이어드 커넥션이 있을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가 설정이 되어 있고 자 실제로는 이제 리눅스가 네트워크로 설정해서 이제 부팅을 시켜주는 또는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팅을 시키는 이런 기능까지도 현재는 사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눅스의 리모트 액세스라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격으로 이제 접속을 해서 시스템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리모트 액세스는 텍스트 방식이 있고 또 윈도우 베이스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SSH라고 부르는 Secure Shell을 현재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 이제 보안상 예전에는 이제 텔넷을 많이 썼었는데 이거는 한 10여 년 전 일이 됐고요. 자, 현재는 이제 보안의 위협이 이제 많이 알려진 상황에서 자, 어떤 로그인 크레덴셜을 이렇게 암호화해서 주고받게 되는 SSH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기반에서는 XRDP라든 이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자, 리눅스에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커넥션 프리빌리지를 보면은 사용자가 풀 커넥션을 이렇게 풀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풀 액세스 컨트롤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리빌리지를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게스트 그래서 로그인이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오면은 이제 어떤 접근 권한이 제한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게스트 프리빌리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자, 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보통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기본 개념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그 다음에 호스트 도메인 네임, 그리고 IP 어드레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포트 이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 서버란 무엇인가? 자, 어떤 인터 네트워크, 자, 컴퓨터들 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선이든 무선이든, 자, 연결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서버라는 것은, 자, 서버는 그 하드웨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이제 서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가 어떤 서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이제 그 운영체제는 서버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보통 나눠져 있고, 자, 서버라는 거는 보통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자를 이렇게 사용자들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서버에서 제공하는 이런 단자, 이걸 이제 포트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 포트에 접근을 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이 있고요. 자, 이때 각각의 머신은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호스트 네임 그리고 도메인 네임이라고 부르고요. 자, 우리 학교와 같은 경우는 전남대학교죠. 자, 전남대학교의 도메인은 jnu.ac.kr 또는 전남.ac.kr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도메인 네임이 되고, 호스트 네임은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알테어. 자, 뭐 이런 식의 현재 이 example에서는 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부분이 호스트 네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스트 네임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건 항상 기계는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계가 이해하기 쉽게 자, 주소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숫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숫자 체계는 현재 이 보이는 이 4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IP 버전 4라고 불리우는 숫자 체계고요. 자, 사용하는 네트워크 종류에 따라서 이 주소가 값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서는 일반적으로는 IP 버전 4 기반의
TCP/IP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CP/IP 프로토콜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IP 버전 4 기반의 어드레싱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킹이라든지 다른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이해하는 호스트 네임, 도메인 네임으로 이루어진 이름과 자,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서로 매핑을 시켜서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서버는 항상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포트 넘버를 같이 제공을 해줘요. 자, 같이 제공을 해주면 자, 클라이언트는 그럼 어떻게 접속을 하는가? 자, 클라이언트는 자, 해당하는 호스트 네임과 도메인 네임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포트 넘버를 같이 적어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해당하는 서버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개념이 존재하고요. 자, 그러면 호스트 네임과 도메인 네임을 잠시 살펴보면 호스트 네임이라는 것은 네임의 어떤 시스템의 이름이고요. 자, 도메인 네임은 자, NIS라고 하는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서비스의 이름이 보통 이 호스트 네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뒤쪽에는 도메인 네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worldwideweb.google.com. 자, 그러면 이때 도메인 네임은 뭐예요? google.com이 도메인이 되고 월드와이드웹이 서비스 네임이고 호스트 네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gmail.com은 어떨까요? gmail, google.co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gmail이 호스트 네임이 되고 google.com이 도메인 네임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호스트 네임과 도메인 네임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리눅스에서는 호스트 네임을 어떻게 바꾸는가? 자, 호스트 네임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호스트 네임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서 이 명령어를 치면 현재의 호스트 네임이 리턴이 되고요. 자, 예를 들면 호스트 네임. 그럼 현재 이 호스트 네임은 자, 경백의 버추얼 박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 자, 이 호스트 네임은 호스트 네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벌박스. 자, 이런 식으로 바꿔볼까요? 자, 근데 이제 루트만 할 수 있다고 그러죠. 호스트 네임 벌박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쉘을 하나 새로 실행시켜 보면 자, 이게 쉘 인바이러먼트이기 때문에 새로운 쉘을 실행시킬 때 이 호스트 네임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배시를 새로 실행시키더라도 이렇게 호스트 네임이 바뀐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호스트 네임을 일시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쉘을 나가거나 지금 시스템을 이렇게 껐다 키게 되면 자, 리부팅을 하게 되면 이게 원상 복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퍼머넌트하게 이 호스트 네임을 바꿀 경우에는 etc host 또는 etc host name 파일을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cat etc host name. 자, 호스트 네임이란 파일에는 자, 퍼머넌트하게 이 네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리부팅을 할 때는 이 파일을 읽어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etc host. 자, 이 호스트 파일에는 자, 이런 식으로 자, 해당하는 어떤 루핑 IP 어드레스와 지금 자기 자신의 호스트 네임이 같이 적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etc 호스트 파일은 아까 방금 제가 그 서버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호스트 네임과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를 매핑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요. 그 부분을 매핑을 시켜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지금 이 페이지는 이전에 설명이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도메인 네임은 그럼 무엇이냐? 도메인 네임은 자, 멀티플 레벨로 여러 가지 머신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름 체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네트워크 시간에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 루트를 기반으로 한 자, 이런 종류별로 어떤 이름을 정해서 이렇게 하이라키를 만들게 되고요. 자, 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가장 아랫단에 존재하는 이 리프 노드들이 자, 호스트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읽는 방향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읽어 나가는 거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읽어 나가면서 이 하이라키를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즉 그런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올라갈수록 좀 더 큰 범위의 어떤 그룹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도메인 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메인 네임은
지금 단일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시스템에서도 도메인 네임 이런 식으로 쳐주면은 도메인 네임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왜냐면은 그 도메인 네임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개의 머신들이 같이 모여있을 때예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실험실을 운영한다. 자, 그러면 실험실 운영할 때의 도메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학교에 요청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도메인을 그렇게 작게 요청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전체를 도메인으로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jnu.ac.kr 또는 전남.ac.kr이 도메인 이름이에요. 우리 학교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컴퓨터, 이 버추얼박스에 있는 리눅스 머신을 우리 학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도메인 네임을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도메인 네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sudo가 필요합니다. 도메인 네임 하고 jnu.ac.kr.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자, 도메인 네임이 이제 jnu.ac.kr로 바뀌게 되고 향후에 이 정보가 이제 외부에 내 호스트의 정보를 알릴 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스트 네임과 마찬가지로 도메인 네임도 퍼머넌트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etcr의 시스템 컨트롤이라는 자,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보게 되면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보게 되면은 자, 이 중간에 커널 도메인 네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널 도메인 네임. 자, 그래서 이 커널 도메인 네임을 활성화시키면 지금 현재 이거는 이 쉘 스크립트에서는 지금 주석 처리되어 있죠. 이 주석을 없애고 이 variable을 활성화시키면 자, 부팅이 될 때 이 도메인 네임이 셋업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메인 네임과 호스트 네임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설정되는 부분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호스트 파일,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 파일, 그 다음에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파일 이 부분에서 바꿔줘야 정확하게 바꿔줘야 외부와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외부에서 내 컴퓨터를 이 호스트 네임이나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하게 만들 그 계획이 없다면 자, 굳이 호스트 네임과 도메인 네임을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IP 어드레스입니다. 자, IP 어드레스는 지금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자,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IP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머신, 즉 정확하게 말하면 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는 자, 인터넷 프로토콜의 어드레스가 할당이 되고요. 이 할당되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머신에서 머신으로 그 해당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 주소값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주소값을 찾은 이후에 이 상단의 프로토콜에 서비스 프로토콜들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TCP는 자, 흐름 제어를 해주는 거고, 자, 결국에 HTTP는 뭐예요? 웹이죠, 웹. 웹 브라우저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IP 어드레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자,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TCP IP 어드레싱은 일반적으로는 IP4 어드레싱을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새로 나온 버전은 IP6 버전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 리눅스 컨피그레이션을 보다 보면은 IP 버전 6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IP 버전 6는 자, 128비트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많은 수의 컴퓨터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의 주소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4는 32비트예요. 자, 32비트이기 때문에 4억 개 정도의 서로 다른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나라 인구, 미국 인구, 중국 인구만 생각해 보세요. 중국 인구 모두가 컴퓨터 한 대씩 쓰면 어떻게 돼요? 자, IP가 부족해지겠죠. 자, 그런 연유로 IP 버전 6가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IP 버전 4가 이제 잘 쓰이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IP 버전 4가 자, 그룹핑을 해서 네트워크를 분할을 해서 잘 관리를 하면 이제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 내용은 이제 뒤쪽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P 버전 4는 기본적으로 자, dotted decimal notatio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총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그리고 각각의 이 파트는 8비트로 되어 있어요. 1바이트입니다. 자, 1바이트 8비트.
자, 그래서 총 IP 어드레스는 8888, 그래서 32비트입니다. 그리고 4바이트로 된 주소예요. 자, 그래서 이 주소가 IP 어드레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자, 이런 보다 많은 사용자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서브 클래싱이라는 또 테크닉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IP 버전에서 클래스 A, B, C, D를 나눌 수가 있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기를 쓸 경우 이 클래스 C를 사용을 해서 내부 구조를 이렇게 이제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클래스 C와 같은 경우는 서브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IP 어드레스를 많이 설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네트워크 시간에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이런 식의 IP 어드레스는 총 4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4바이트 주소 체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서브 네트워킹을 이제 제공하는 이런 클래스 타입이 있었는데, 이런 클래스 타입 중에서 이 서브 네트워크를 제대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IP 어드레스는 32비트인데 32비트 중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네트워크를 표시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호스트를 표시하는지, 그런 구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아까 방금 이 전 페이지를 보면은, 자, 예를 들면 이 example에서 클래스는, 자, 네트워크를, 자, 여기까지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클래스 C에서는 네트워크 표시가 한마디로, 자, 이렇게 38의 24비트를, 자, 네트워크로 표현하고 그 서브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아이디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작점이 192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네트워크와 아이디를 구분하는 구분자가 필요한 게 이제 서브 네트워킹을 구분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이래서 이런 서브 네트워크를 구분한다는 의미는, 자, 예를 들면은 128.10.10.10 이것과 128.10.200.20 이 두 개의 IP 어드레스가 있다고 할 때, 자, 만약에 우리가 서브넷을 앞에 2바이트만 보고 서브넷을 구분한다. 그렇다면 128.10, 128.10. 자, 이 두 개가 네트워크 아이디다 하면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네트워크에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 번째 자리까지, 자, 세 번째 자리까지 봐서 네트워크를 구분합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자, 호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 네트워크에 따라서 이 호스트가 어떤 서브 네트워크의 를 가리키는 비트를 어디까지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호스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네트워크에 속하는 컴퓨터인지 여기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자, 그래서 매스킹을 통해 가지고 서브넷을 표현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서브넷 마스크가 255, 25500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앞에 있는 8빗, 8빗, 앞에 있는 16비트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표현하겠다.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16비트. 자, 그러면 클래스 C는 앞에 24개였어요. 그래서 24개의 비트를, 자, 서브넷으로 쓰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서브넷에 해당하는 그 비트에다가 1의 값을 주는 겁니다. 1의 값. 그래서 비트에다 1의 값을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서브넷 마스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엑sem플과 이 엑sem플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트의 개수에 따라서 서브넷을 표현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런 표기법으로 이제 CIDR이라는 노테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적어준 이후에 그 뒤쪽에 슬래시 하고 이 숫자를 적거든요. 자, 이 슬래시하고 이 숫자가 바로 이 서브넷 마스크의 비트 개수가 됩니다. 자, IP 어드레스의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서브넷 마스크의 비트의 개수를, 자, 이렇게 슬래시 하고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 준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표에 보여드리는 example처럼, 자, 이렇게 CIDR 노테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어떤 범위,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굳이 서브넷 마스크를 이 전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비트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자, 이렇게 간단하게 노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브넷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서브넷과 서브넷 간에 연결해주는 통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브넷과 서브넷을 서로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나의 네트워크가 하나 있는데, 자, 현재 지금 이게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라고 지금 불렀어요. 자, 인터넷 게이트웨이 192.168.0.1이라는 자, 이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인터페이스는 자, 일반적으로는 CIDR에서 24라고 해보면 자, 24라고 해보면 192.168.0이라는 서브넷을 관리하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해당하는 인터페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단에는 192.168.0, 192.168.0. 자, 192.168.0으로 시작하는 자, 디바이스들이 이 하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2.168.0에 대한 노드를 호스트를 찾을 때는 이 게이트웨이를 벗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찾으면 돼요. 192.168.0으로 시작하는 호스트들은. 자, 그런데 그 외의 호스트들, 자, 그거는 서로 다른 주소 값이겠죠. 그런 다른 주소 값에 대한 어드레스들은 자, 이제 이 바깥으로 인터넷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네트워크 내부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주소들에 대해서는 바깥으로 이렇게 어떤 패킷의 요청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는 이제 나중에 라우팅 셋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정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할당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의 머신은 멀티플 IP 어드레스를 가질 수가 있고요. 자, 보통 이거는 넘버 오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1:1 매칭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N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머신은 N개의 디퍼런트 IP 어드레스를 가질 수 있는데요. 자, 요즘에는 하나의 인터페이스 카드에 여러 개의 IP 어드레스를 매핑하는 기술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이게 이제 성립하는 건 아닌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이제 보통 하나의 인터페이스 카드에 하나의 어드레스를 할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IP 어드레스를 할당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공유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IP 어드레스인데요. DHCP라고 해서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터페이스가 업이 됐을 경우, 자, 활성화가 될 경우에, 자, DHCP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 DHCP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서버를 찾게 되고 그 서버가 존재할 경우에 리퀘스트를 보내서 자기 IP 어드레스를 할당받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로 IP 어드레스를 설정을 한 이후에 그 설정된 IP 어드레스를 주변 호스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IP 어드레스는 어디에 할당된다? 자, 컴퓨터 그냥 아무데나 할당되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 카드별로 하나씩 할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카드란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랜을 꽂을 수 있는, 랜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 카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와이파이 동글, 여러분 이제 와이파이 동글도 써보셨죠? 자, 와이파이 동글이라든지 또는 와이파이 디바이스들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가 이제 존재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보통 리프레젠테이션이 커널 내부에서 코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디바이스를 이름을 부를래? 이거를 정의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예전 버전 리눅스에서는 ETH를 보통 많이 썼는데 지금 우분투 18.04에서는 현재 우분투 18.04에서는 ENP 이런 형태의 디바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자, 명령어가 있는데 LS 하드웨어 또는 IP 또는 IP 컨피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좀 내용을 잠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만약에 LS 하드웨어를 한번 해볼까요? LS 하드웨어라는 거는 자,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해당 내용들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보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클래스. 자, 클래스별로 이렇게 하드웨어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 클래스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디바이스만 이제 출력이 되고 이때 우리는 자, 이 네트워크의 디바이스의 이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이 네트워크의 디바이스의 이름은 ENP0S3가 되고, 자, 이 인터페이스 카드의 MAC 어드레스는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이걸 시리얼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현재는 MAC 어드레스도 이제 막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는 시리얼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만약에 IPA라는 명령을 한번 해볼까요? 자, IPA. 자, IPA라는 거는 지금 이제 또 통합적으로 이제 IP를 관리하는 명령어인데 이제 뒷부분에서 좀 보겠습니다만 자 A라고 하면은 이제 어드레스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이런 식의 어떤 인터페이스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LO라는 거는 루프백 디바이스고요. 자 EMP라는 거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루프백이란 건 뭐냐? 자 가끔은 우리가 우리 컴퓨터 내부에 소켓을 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주소를 줬는데 이 주소가 내 자신이에요. 그러면 굳이 어떤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통해서 갈 이유가 없죠. 그냥 커널 내부에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루프백이라는 이런 디바이스를 가상의 디바이스를 만들고 이 부분을 통해서 커널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복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한 가지 ifconfig 이 명령은 자, 우분투 18.04부터는 이게 이제 디폴트로 깔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ifconfig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nettool이라는 이 툴들을 인스톨을 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가질 수도 있는데, 자, 이때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보통 시리얼이라고 표현되는, 자, 하드웨어 어드레스, 즉, 맥 어드레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었던, 자, 여기 이런 식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 표현법. 이게 이제 한 바이트거든요.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셋, 넷, 다섯, 여섯 바이트짜리 아이덴티파이어예요. 그리고 현재 이 두 개는 헥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헥사데시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하드웨어 간에 서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맥 어드레스는 보통 이제 DHCP를 사용하는데 어떤 맥 어드레스에게 어떤 IP를 할당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맥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해서 내 주변 디바이스들에게 주변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 이 ARP라는 프로토콜을 운영하는 데도 사용됩니다.